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yes or no로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저도 사실 이 종목이 무엇일지 상한가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지 사실 이 종목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거든요. 새내기주입니다. 네. 지금 오늘도 한 16%대로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종목이 앞으로 좀 더 주가 탄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갈렸어요. 저는 이렇게 갈리는 게 너무 좋아요. 두 분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스라고 남겨주신 우리 이성우 이사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기업이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업 설명을 드리고 네. 왜 여기에서 추가 상승한지에 대한 논리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4D 이미징 레이더 기업입니다. 우리가 4D와 일반적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 높이와 AI를 구분할 수 있는 게 4D라고 일컬어지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물체 식별이라든지 온도를 식별하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어디에서 쓰이냐라는 점은 가깝게는 자율주행단, 그다음에 AI에서 물체를 식별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구현을 할 때 쓰이게 됩니다. 전방의 시장은 넓죠.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74억 원입니다. 회사 측에서 IPO를 하면서 예상한 매출액은 내년이 461억 원이에요. 우리가 한 해만에 매출액이 한 300억 이상 정도, 400억 이상 정도 증가한다는 게 조금은 좀 과도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장의 성장 같은 경우가 보수적으로 한 20% 나온다는 점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계가 한 2,500억 정도는 상승 가능한 구조예요. 이 베스트 케이스를 대입해 봤을 때.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가 오늘 또 한 2,300억 정도 시총에 도달을 하고 맞아요. 좀 조정이 나오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 결론은 뭐냐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2,500억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각자의 목표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 한 2,500억, 여기에서 한 10% 정도 이상 정도의 목표 수익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안 하는 걸로 그런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스라는 게 보유자의 영역에서 예스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총이 한 2,500원대까지는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지은 팀장님은 노라고 하셨잖아요. 신규 접근 의미에서 노라고 해주신 거예요? 네, 신규 접근 의미에서 노 의견을 드렸는데 기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기업의 내용도 그렇고 네.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붙어 있으면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4D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그 회사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X 의견을 드린 이유는 신규 상장주라는 점. 네. 신규 상장주를 접근을 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상장 첫날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주가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최근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은 센서뷰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을 보면 최근 그 상장 일주일간은 흐름이 괜찮다가 그 이후는 주가의 흐름이 부진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한 6개월 이후에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있다가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나다 제약사와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거든요. 우리 이성웅 팀장님과 김신 팀장님, 이성우 이사님과 우리 김신 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갈릴까요? 이번에는 예스로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더 간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억이란 계약 구조를 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네. 이게
시밀러단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그 기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허의 주도권자가 누군지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특허에 대한 기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올 수 있는지가 도출이 됩니다. 파트너사는 캐나다 1위의 제네릭 제약사인 아포텍스입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계약 구조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익의 공유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000당의 사전 충전 주사 제형 같은 경우는 최초 보험 등재 시에 이제 순이익을 50% 가지고 오는 구조가 되고요. 이 글로벌 시밀러사 중에서 이 제형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다른 업체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이에요.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200억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200억만큼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은 한 8천억, 1조 이 정도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꽤 시장이기 큰데요? 때문에 엄청 큰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계약의 형태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반영하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가깝게는 정고점 수준의 주가 상승도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탄력만 받으면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200억 원 규모라는 그 금액보다는 그 성장성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고 확장성에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신 팀장님은 예스를 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스일까요? 이 회사가 신뢰를 좀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오 의견을 드렸는데 그쵸. 논란이 지난 3월에 그 아일리아 쪽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하면서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내용이 안 나오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꽤 좀 심하게 나왔어요. 심하게 나왔다가 지금 실제로 회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입증을 했습니다. 캐나다 쪽만 뚫었으면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께서는 3,000당 제약에 관해서는 두 분 다 예스로 의견이 통일됐다는 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 네이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네이버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한 6%대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 국내에는 또 네이버가 있잖아요. 하이퍼클로바 X가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될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역시 두 분도 예스를 주셔서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네이버 우리 국내 이런 네이버 같은 큰 기업을 좀 플랫폼 기업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스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예스를 주셨을까요? 일단 이성웅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기는 한데 네. 하이퍼 클로버 X가 공개가 됐어요. 네네. 내부 시험에서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오픈 AI 단의 GPT 3.5 대비해서 승률이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GPT 3.5 대비해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시장을 대입해 봤을 때는 한 20%가 더 증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를 환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한 45조 정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37조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2%가 부족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해외 매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 그러니까 해외 진출 계획이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하이퍼 클로버 X를 구현을 했을 때 실적 기업은 같은 경우가 미공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론 하이퍼 클로버 X를 통해서 그 내부 시험을 통한 승률을 대입을 해봤을 때 목표의 시가총액의 증대 요인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될 점은 이제 해외 매출 발생과 실적 기업 부분이겠어요. 이 부분이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지 지금 생각하는 시가총액 45조 원 타겟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은 2%가 조금 아쉬운 가시적인 성과가 그리고 해외 매출 발생과 실적 기여에 따라서 주가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약간은 2%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예스로 통일됐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두 분의 특징주에 대한 의견은 다 들어봤고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시초가 공략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을 좀 사보면 좋을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과연 오늘 AI 반도체 종목들이 핫했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사야 될까, 다른 저점 매수를 해봐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시은 팀장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의외로 리오프닝 쪽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쪽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보면은 좀 중국 소비재 쪽에서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면세라든지 화장품 쪽에서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결국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오는 건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온다는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면세 쪽에 대해서는 시세가 분출된 다음에 꺾이지 않고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뭐 테마 장세다, AI라든지 계속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어도 면세 쪽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점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 여행사들의 세금 환급 대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쓸수록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돈을 쓰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대행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인들 1인당 소비 금액이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거의 3, 4배 수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 베이스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4호 면세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독과점입니다. 점유율이 60% 수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제안을 드릴 예정인데 매수가는 5,300원에서부터 5,6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시은 팀장께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 안에서 면세 테마 안에서 글로벌 텍스 프리를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5,7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5,300원에서 5,600원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600원, 손절가는 4,7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우 이사님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2차 전지.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래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한가요? 네, 우리가 2025년에 예상 영업이익을 대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10년물 국채가 4.2%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할인 요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가는 코스닥이 10% 하락할 때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점을 대입을 해보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2,2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멀티플 대입을 해봤을 때는 30조 원 같은 경우가 뭐 적정 시가총액은 아니죠. 네. 30조 원 같은 경우는 하단의 시가총액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의 이벤트 요소와 하나의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대입을 했습니다. 포스코 DX 사례에서 보면 그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비록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부인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벤트 요인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판가 하락 부분과 지금 전기차의 재고 이슈 같은 경우를 할인해서 대입을 했을 때도 30조 원의 시가총액은 부담이 아니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전제입니다. 첫 번째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양극재 판가의 그 맨 하단 요인을 대입을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도출이 됩니다. 매수가는 33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성욱 이사님께서는 에코프로 BM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표가는 4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을 좀 정리해보고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